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입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봄비 내리는 날 뭐 하시는지요? 이런 날도 책 읽는다 그러시면은 봄비에 대한 얘기가 아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제인 에어를 다시 쓴 진 리스의 장편 소설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 함께 하겠습니다.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 광막하다는 원 제목은 와일드고요. 이 와일드 사르가소 씨라고 하는데 거친 이런 뜻으로 읽히죠. 네. 아득히 멀고 막막한 그리고 거친 사르가소 바다라는 뜻입니다. 사르가소 바다는 이 바하마 제도 근처에 있는 바다를 일컫습니다. 유럽과 카리브해의 아득한 거리를 상징하는 바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인 에어를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조금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그럴지요? 보겠습니다. 먼저 이 진 리스에 대해서 짤막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제국과 식민지의 경계에 선 작가인데요. 1890년에 태어나서 197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90년 가까이 살았죠. 1890년 도미니카 윈드워드 군도에 있는 로쏘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윈드워드 군도는 이 마르티니크 근처, 이 도미니카 공화국 근처에 있습니다. 이 소설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에서는 이 그랑부아가 바로 이 윈드워드 군도에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죠. 진 리스의 아버지는 영국 웨일즈 태생 의사고요. 어머니는 영국계 크리올입니다. 크리올 기억하시죠? 이 카리브해 쪽에 사는 사람들을 백인들을 크리올이라고도 했고 또 주로는 흑인과 백인 사이에 태어난 호녀라를 크리올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카리브해의 그 원주민의 언어와 영어가 합쳐진 말을 크리올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진 리스는 16살 때 홀로 영국으로 옵니다. 그런데 언어 문제나 또 피부색 등등으로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밑바닥 일을 전전하죠. 그리고 그때 읽은 제인 에어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 로체스터 부인은 가차형했는지, 그리고 로체스터 부인, 즉 버사 메이슨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지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1924년에 비평가이자 소설가인 포드 매덕스 포드의 눈에 띄어 단편소설 빈으로 데뷔합니다. 포드 매덕스 포드, 좀 낯선 이름이죠. 한국에는 훌륭한 군인 문예출판사에서 가영됐습니다. 그리고 Praise And라는 작품으로 유명한데요. 소설 정말 잘 씁니다. 조만간 이 포드 매덕스 포드의 소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훌륭한 비평가나 소설가가 훌륭한 그 작가를 알아보는 경우가 종종 있죠. 1934년에 자전적 성격이 강한 소설 어둠 속의 항해를 펴냅니다. 이 책인데요.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창비에서 번역이 되어 간행됐습니다. 진 리스의 행적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설 어둠 속의 항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39년에 한밤이 안녕을 출간한 후 행방불명이 돼서 여러 소문을 낳았다고 하네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펭귄 클래식 코리아 버전 이 서문에 보면은 이 관련한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1966년에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를 출간합니다. 집필하는 데만 9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제가 2번을 읽었는데 이 소설을 읽을수록 그 의미가 되살아오는 것 같습니다. 행간이 상당히 넓고 깊어서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인 에어를 다시 쓴 이 카운터라이팅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죠. 되받아 쓰는 이 작품으로서 그 작가의 고민이 깊게 배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 개요를 보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1839년에서 1845년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우리에게 좀 낯선 카리브해 연안의 나라들 역사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1934년에 자메이카의 노예 해방이 단행됩니다. 영국 의회를 통과한 것은 33년이라고 얘기하죠. 이 노예 해방이 단행되면서 사탕수수 대농장을 경영하는 노예주들이 몰락합니다. 당연하죠. 노동할 노예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동인도 쪽에서 노동력을 공급한다는 얘기가 이 소설에 등장합니다. 이 메이슨의 입을 통해서 말이죠. 기존에 사탕수수 대농장을 경영하던 노예주들이 몰락하고요. 이때 헐값에 나온 이 사탕수수 농장들을 매입하기 위해 새로운 백인들이 출현합니다. 바로 기존의 노예주, 백인 노예주들과 새로운 백인들의 이 갈등이 만만치 않아 보이죠. 1938년에 자메이카가 독립합니다. 바로 독립한 다음에 1939년이 이 소설의 배경의 출발, 시대적 배경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카리브해 식민 지배의 역사, 오랜 시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힘이 닿는 한 이 아이티나 쿠바 이쪽 그 소설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적 배경은 이 쿨리브리이고요. 1장입니다. 1장의 화자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앙뚜아네트죠. 앙뚜아네트 코즈웨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버사 메이슨입니다. 그리고 2장은 그랑부아인데 이 그랑부아는 이 도미니카 공화국 근처에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 이 제 2장의 화자는 이 로체스터인데요. 버사 메이슨 다시 말해 앙뚜아네트 코에즈의 몫에 의해서 계속 침범당합니다. 그 서술 기법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조금 복잡하다는 점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3장이 솜필드인데 이 솜필드는 우리가 아는 그 솜필드입니다. 제인 에어가 찾아왔던 로체스터가 사는 곳이죠. 이 3장은 짧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화자는 앙뚜아네트 코즈웨이, 즉 버사 메이슨입니다. 인물들 보겠습니다. 앙뚜아네트 코즈웨이, 버사 메이슨이죠. 그 아네트가 앙뚜아네트의 엄마로 등장합니다. 이 아네트, 즉 앙뚜아네트의 엄마는 남편, 새로 맞이한 남편 메이슨에게 버림받고 광기에 휘말려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흑인 그 가모자, 보호자에게 성폭행을 당하죠. 메이슨에 의해서 감금당하고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세상을 떠납니다. 피에르라는 남동생이 있는데 이 남동생은 백치입니다. 방화사건 때 세상을 떠납니다. 여기서 방화사건이란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 제1부에 기술되어 있는 방화사건을 뜻합니다. 이 메이슨은 양아버지인데요. 이 코즈웨이라는 친아버지, 생부가 세상을 떠나자 이 메이슨이라는 양아버지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 코즈웨이는 아네트의 그 첫 남편은 사탕수수 대농장을 경영한 노예주였고요. 그리고 이 메이슨은 새로 찾아온 백인인 셈이죠. 이 방화 사건 이후 메이슨에 의해서 아네트는 감금당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감호자, 보호를 맡았던 흑인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 점점 이 지옥의 시간으로 추락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죠. 로체스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3만 파운드를 벌기 위해서, 3만 파운드를 얻기 위해서 앙뚜아네트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랑부아에서 신혼 생활을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 아멜리라는 하녀를 또 겁탈합니다. 이 노예주들, 농장주들이 하녀, 그러니까 흑인 하녀들, 원주민 하녀들을 상습적으로 겁탈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또 이 노예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죠.
이 백인 남성에 의한 이 식민지 여성의 착취는 정말 고질적입니다. 그러니까 로체스터는 앙뚜아네트와의 사랑을 이제 뒤로 하고 아멜리에게 빠져들죠. 그리고 또 앙뚜아네트에 대해서는 성적인 이 탐욕만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삼습니다. 크리스토핀이라는 인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앙뚜아네트의 유모이면서요, 이 오베아 모녀입니다. 이 오베아는 카리브해안, 특히 이 섬, 자메이카와 이 그랑부아에서 원주민들 사이에 퍼져 있는 무속, 샤머니즘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베아의 무녀입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토핀은 바로 영국인 로체스트에게 저항하는 캐릭터입니다. 주목해야 할 인물이죠. 데니엘 코즈웨이는 앙뚜아네트의 오빠라고 주장하는데 앙뚜아네트 일가의 과거사를 폭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분히 과장된 거짓을 섞어서 폭로하죠. 목적은 500파운드의 돈을 로체스트로부터 뺏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리처드 메이슨이라는 이 메이슨 양아버지 쪽의 오빠가 등장하죠. 역시 사기꾼입니다. 이쯤 보면은 이제 버사 메이슨, 즉 앙뚜아네트 코즈웨이의 과거사가 쭉 드러나죠. 바로 광막한 서레가스 바다는 제인 에어에서 은폐했던 이 로체스터 부인 버사 메이슨, 즉 앙뚜아네트 코네즈의 과거를 다시 읽어냄으로써 그 목소리를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왜 앙뚜아네트 코즈웨이가 감금당했는지, 왜 로체스터 저택이 있는 그 손필드 저택에 불을 질러야 했는지를 쭉 다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을 프리퀄이라고 하죠. 프리퀄, 과거의 얘기를 다시 서술한다는 뜻입니다. 제인 에어에서는 앙뚜아네트 코즈웨이, 버사 메이슨의 얘기를 알 수 없잖아요. 그 버사 메이슨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를 그 이전 얘기, 그 이야기의 이전 얘기들을 쭉 밟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리퀄이라고 합니다. 이 소설은 제인 에어의 영국 여성 중심 이야기에 충격을 받고 다시 쓴 소설입니다. 여성 이야기이긴 하지만 영국 여성 중심이라는 것이죠. 식민지 여성은 배제돼 버립니다. 그리고 식민지에서 백인과 원주민 사이에서 태어난 그 핏줄을 갖고 있는 여성은 철저하게 배제한 그 제인 에어 이야기에 진 리스는 충격을 받았다고 했죠. 그 충격을 넘어서기 위해서 광막한 서레가스 바다를 집필했다고 보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꿈과 현실이 뒤섞인 몽롱한 분위기에다가 또 인상주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 관점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앙뚜아네트 코즈웨이의 시점으로 쓰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로체스터의 시점으로 쓰인 부분이 있고요. 또 이 시점도 계속 이동합니다. 해서 조금은 긴장을 해야 전체적인 윤곽을 하나씩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퍼즐 맞추기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상주의 기법이란 말 이해가시죠? 꿈과 현실 그리고 의식의 흐름의 수법들이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법들은 정전으로 확립된 샬럿 브론테의 제인 에어를 다른 방식으로 돌파하기 위한 방법론적 전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독자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어려움을 헤치고 나가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낯선 광경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인 에어가 새롭게 보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광막한 서레가스 바다 이 본문에서 몇 문장 함께 보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식민지. 1838년에 자메이카가 독립했다고 했죠. 하지만 독립은 요원합니다. 백인들의 지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토핀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제도가 사라졌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새로운 사람들이 가져온 법조문을 보라지. 아주 똑같아.
집정관이 생겼고 벌금 제도라는 걸 만들었다고. 이제 유치장도 세우고 쇠사슬에 묶인 죄수도 생겼지. 발로 밟아 돌리는 죄수용 바퀴도 가져왔다니까. 새로 온 백인들은 전에 있던 백인들보다 더 나쁘고 더 간교해. 크리스토핀이 말했다. 실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새로 온 백인들, 그러니까 노예 해방 이후 독립을 전후한 시기에 이 헐값에 나온 사탕수수 대농장을 사들이러 온 이 새로운 백인들, 이 앙뚜아네트의 양아버지인 메이슨과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전에 있던 백인들, 그러니까 앙뚜아네트의 친부, 생부인 코지웨이 같은 사람이죠. 이들보다 더 나쁘고 더 강교해. 나쁘고 강교한 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국 법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결혼을 하면은 다 남성의 재산이 된다고 하네요. 1870년 기존 여성의 재산에 관한 법령이 통과하기 전까지는 일단 여성이 남성과 결혼하면은 여성의 모든 재산은 설령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남성의 재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아버지가 죽고 유산을 물려받은 이 앙뚜아네트, 그 재산은 로체스터와 결혼하는 순간 다 로체스터의 재산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 얘기는 곳곳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국 법이 여전히 적용되는 그런 상황에서 식민지는 끝날 가망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찬찬히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그리고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많은 이 약소국들이 해방 이후에도 끝나지 않은 식민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치죠. 그 여전히 그 식민지의 족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볼까요? 불타는 쿨리브리의 집. 쿨리브리 제1장의 얘기인데요. 쿨리브리는 아네트, 이 앙뚜아네트의 엄마가 새로 결혼한 양아버지가 사는 저택, 집입니다. 이 집을 원주민들이 불사르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동인도 쪽에서 인력을 들여오겠다는 소식을 듣고 원주민들이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이 불타는 쿨리브리 집의 모습은 앙뚜아네트의 의식 속에서 계속 변주됩니다. 꿈속에서 또는 환각 속에서 또는 기억 속에서. 그리고 이것이 손필드의 방화와 이어지죠. 광막한 썰하우스 바다와 제인 에어를 연속해서 읽을 때 이 쿨리브리 집의 이 방화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볼까요? 나도 이제 고개를 돌렸다. 우리 집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여기 나는 앙뚜아네트입니다. 하늘은 황혼이 지는 것 같이 노랗고 빨간색으로 물들었다. 다시는 쿨리브리를 볼 수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했다. 이 쿨리브리는 주석을 보니까 또 해방된 땅, 낙원의 이미지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낙원 상실과 관련되어 있겠죠. 나는 생각했다. 다시는 쿨리브리를 볼 수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했다. 모든 것은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겠지. 금색, 은색으로 빛나던 양치식물도, 양란들도, 생강내를 풍기던 백합도, 장미들도, 흔들의자도, 푸른색 소파도, 제스민도, 엉겅퀴도, 그리고 밀러스의 딸을 그린 그림도. 불이 꺼지고 나면 시커멓게 탄 벽과 마석밖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겠구나. 벽이나 돌은 누가 훔쳐가지도 않을 것이고 또 타서 없어지지도 않을 테니까. 이 불타는 쿨리브리의 집은 손필드의 방화와 연결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사의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랑부아, 아름다운 야생의 땅입니다. 이 그랑부아는 윈드워드 군도에 있는 섬이라고 얘기했죠. 이 마르티니크 태생인 어머니 아네트의 소유입니다. 이 마르티니크, 이 도미니카 공화국 근처에 있는 섬입니다. 이 마르티니크 하면은 프란츠 파농의 고향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이곳은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랑부아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프랑스 식민지였다가 영국 식민지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은 처음에는 대단히 아름다운 땅으로 보입니다. 로체스터에게 말이죠. 2장이 그랑부아인데요.
이곳에서 이 로체스터와 앙뚜아네트가 신혼 살림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이 못 견디죠. 그리고 하녀인 아멜리를 범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자 앙뚜아네트는 공경에 처하게 되고요. 그리고 로체스터는 자신의 아내 앙뚜아네트를 멀리하게 되죠. 과정들은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 이 아름다운 그랑부아가 나중에는 증오의 땅으로 바뀝니다. 그랑부아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로체스터의 시선으로 보겠습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곳이다. 야생적이고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 무엇보다도 문명으로 오염되지 않은 곳이다. 아주 이국적인 것, 또한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비밀스러운 아름다움의 장소다. 그리고 이곳은 자신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 뒤에 숨겨진 것을 알고 싶다. 뒤에 감춘 것은 결코 예사롭지 않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곤 했다. 이 메타포가 상당해 보이죠? 정글의 이미지, 야생적이고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의 이미지. 이곳이 간직하고 있는 그 여성성과도 관련되고요. 또 어떤 이 문명의 손길로도 범접할 수 없는 깊은 그 심연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분석들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전문적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랬던 땅이 그랑부아는 이런 정글 또는 야생의 땅이기도 하면서 앙뚜아네트의 그 상징이기도 하겠죠. 이랬던 땅이 바로 증오의 땅으로 바뀝니다. 242페이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나는 로체스터입니다. 이 장의 화자는 로체스터입니다. 나는 산들도 언덕들도 강들도 비도 증오하고 그 색깔이 무엇이든 간에 황혼도 증오한다. 나는 이곳의 아름다움도 마력도 그리고 내가 결코 알아낼 수 없는 비밀도 증오한다. 나는 이곳이 보여주는 아름다움 속에 내재한 무관심도 잔인성도 증오한다. 무엇보다도 나는 이 여자를 증오한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그 마력과 아름다움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나를 목마른 상태로 남겨놓았다. 내 온 인생은 발견하기도 전에 이미 상실한 것을 그리워하고 목말라 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이 문장을 보면은 그랑부아, 이 아름다운 야생의 땅, 문명으로 오염되지 않은 땅이 바로 앙뚜아네트의 신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야생적이고 아름다워 보였죠. 그런데 이제는 증오의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점에 주목해서 읽어도 이 소설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노예제도가 정의의 문제라고 입니다. 이 부분은 앙뚜아네트와 로체스터가 주고받는 대화의 일부입니다. 이 백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노예제도를 정의라고 생각하겠죠. 게으른 노예들이 백인의 지배가 아니라면 어떻게 삶을 유지하겠느냐는 그 오만방자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겠죠. 두 사람의 논쟁 볼까요? 그녀가 말했다. 앙뚜아네트입니다. 아직도 그 거드름 피우는 목소리로. 그런데 이것도 다른 모든 것처럼 거짓말이더군요. 당신은 커피 색깔의 여자를 더 좋아하나 봐요? 그렇지요? 대농장 주인들을 비난하고 온갖 거짓말을 만들어내더니 당신도 별반 다른 게 없군요. 나의 아버지가 여자에게 실증을 쉽게 내서 훌떡하면 여자를 차버렸느라고 데니얼이 말했다지요? 당신은 더 빨리 실증을 내고 더 재빨리 여자를 보내버렸잖아요. 게다가 돈 한 푼 쥐어주지 않았거나 노예주들보다 싼 값을 치렀을 테지요. 아, 거기에 차이가 있었군. 네, 이 앙뚜아네트의 신랄한 비판이죠. 거짓말에 거짓말을 거듭하는 이 로체스터. 그리고 커피 색깔의 여자, 아멜리라는 하녀를 얘기하죠. 커피 색깔의 여자를 겁탈하는 이 백인.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로체스터가 얘기합니다. 노예제도가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닐 텐데 나는 침착해지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그건 정의의 문제야. 정의라고요? 나도 그 말을 흔히 들어왔어요. 그렇게 차디찬 단어가 존재하다니. 나도 그 단어를 믿어보려고 했지요. 아직도 그녀는 낮은 목소리를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 글자를 종이에 적어보곤 했어요. 여러 번.
그러나 항상 그 단은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담고 있더군요. 정의가 어디 있어요? 그녀는 럼주를 한 모금 더 마시더니 계속해서 말했다. 이런 증오의 대상으로 전락한 앙뚜아네트는 점점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 사랑을 얻지 못하자 술에 빠져들죠. 알코올릭이 되죠. 그리고 오베아의 무녀인 크리스토핀을 찾아가서 애원을 하기도 하죠. 그 로체스트의 사랑을 로체스트의 사랑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러나 로체스트는 또 오해를 하면서 점점 더 앙뚜아네트를 미워하게 됩니다. 어머니 아네트와 조금씩 닮아가는 게 보이죠. 자,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대기는 악마처럼 영악하잖아. 이 크리스토핀이 로체스터에게 가하는 비판입니다. 통렬합니다. 이런 부분을 읽다 보면은 이 소설이 탈식민주의적 그 작품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민지를 벗어나기 위한 그 소설적 기획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바로 진 리스의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를 통해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볼까요? 크리스토핀이 로체스터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아내 서방님이 저를 정말 웃기시네요. 여기 서방님은 로체스터입니다. 서방님이 하신 일을 제가 다는 모르지만 어떤 것은 알지요. 서방님이 돈 때문에 결혼하셨고 앙뚜아네트의 전 재산을 손에 넣으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나서 질투 때문에 아내를 파멸시키려고요? 앙뚜아네트가 서방님보다 훨씬 훌륭한 인간이지요. 몸에 흐르는 피가 훨씬 좋으니까요. 우선 아가씨는 돈에 관심이 없답니다. 돈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내가 처음으로 서방님을 만났을 때 나는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젊은 분이 벌써 돌같이 차고 감정이 메말라 있더라고요. 서방님이 잘도 속였지요. 마치 사랑에 빠져 아가씨만을 보느라 태양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하게끔 행동했으니까요. 네, 이처럼 이 저항의 상징인 크리스토핀이 로체스터의 그 본질이랄까요? 의도를 정확하게 까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님의 장난에 놀아났다고 에드워드 로체스터는 제인에 의해서 얘기하지만 실제로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에 등장한 로체스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지점을 크리스토핀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캄캄한 길을 밝혀주기 위해. 마지막입니다. 솜필드 제3장 마지막에서 우리의 주인공 앙뚜아네트는 괴로운 꿈에 시달리죠. 그러다가 그레이스풀 기억나시죠? 솜필드에서 버사 메이슨을 감시하던 간호사 있었죠. 그레이스풀이 잠든 사이에 열쇠를 훔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불을 지르죠.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다. 그녀가 코를 고는 소리를 들은 후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열쇠를 집어들고 잠긴 문을 열었다. 그리고 촛불을 들고 복도로 나왔다. 이제 드디어 나는 내가 왜 여기에 끌려왔는지를 알게 되었고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도 알았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왔는지 촛불이 깜빡거렸고 나는 촛불이 꺼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손으로 바람을 막아주자 촛불은 다시 살아나 타오르기 시작했다. 내가 가는 이 캄캄한 길을 밝혀주기 위하여. 제인애를 읽을 때는 이 버사 메이슨, 그러니까 로체스터 부인이 제인애와 로체스터의 사랑을 방해하는 어떤 불길한 존재로 다가왔었는데 진 리스의 광막한 사르가소의 바다를 읽다 보면은 버사 메이슨, 다시 말하자면 앙투아네트 코에즈가 왜 방황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로체스터는 이 버사 메이슨, 앙뚜아네트를 왜 감금했는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락방에 미친 여자라는 유명한 그 여성주의 문학 비평서가 있는데 거기에 그 책에 제인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심도 있는 분석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락방에 갇힌 버사 메이슨, 솜필드 저택의 다락방에 갇힌 이 버사 메이슨은 바로 식민지 지배의 그 불안을 상징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기억들을
되살아나지 않게 감금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로체스터가 제인 에어에서 얘기하듯이 크리올 여성은 악마로 형상화되죠. 그리고 미치광이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 리스의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를 읽다 보면 그렇지가 않죠. 왜 이런 지경에 처해 있는지, 왜 이 앙뚜아네트가 솜필드 저택에 불을 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겁니다. 버사 메이슨, 앙뚜아네트를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제인 에어까지 온전하게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차례에 걸쳐서 제인 에어와 광막한 사르가소의 바다를 읽었습니다. 물론 일부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다른 맥락에서 또는 다른 관점에서 읽다 보면은 더욱 풍성하고 풍부한 의미를 길어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인 에어를 좋아하시는 독자들이라면은 진 리스의 광막한 사르가소의 바다도 함께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도를 확인해 가면서 말이죠. 자메이카가 쿠바 아래에 있고요. 그 위쪽에 바하마가 있죠. 그 오른쪽이 바로 사르가소 바다입니다. 오른쪽과 위쪽이. 그리고 오른쪽 쭉 징검다리처럼 섬들이 있죠. 도미니카 연방이 있고요. 마르티니가 있고, 마르티니크가 있고요. 바베이도스도 보이죠. 그리고 트리나드 토바고까지 쭉 이어지는 이 제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문학 작품들이 생산되었을지, 자메이카 하면은 그 육상 선수만 기억하지 마시고 광막한 사르가소의 바다도 함께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진 리스의 장편 소설 광막한 사르가소의 바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